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보고 중국 부동산을 사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던 미국의 여성 기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독일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던 한 한국인 여성이 나타나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경제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이에요.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한국인들이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취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고 동시에 한국이 아닌 중국과 저의 연결고리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제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를 나왔어요. 제 꿈은 평생토록 기자였기 때문에 패기 넘치는 신입생이었던 저는 세상을 바꾸는 기사를 쓰는 훌륭한 기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기자가 되려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기사를 쓰고, 잠도 못 자면서 공부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저를 진짜 힘들게 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니라 진득하게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드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 북한 전문 기자라든지 군사 부분 전문 기자라든지 한 분야의 전문가 수준인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오랫동안 연구하고 조사할 만한 분야를 찾아다녔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학점을 채우려고 대충 선택한 과목이 이런 선택으로 저를 이끌었던 거죠. 수업의 교수님은 중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교수님은 수업에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 과정을 알려주셨고 특히 교수님이 리포트 과제로 내주신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중국 다큐멘터리를 본 날에는 충격에 빠졌어요. 불과 몇 년 만에 황량한 땅이 첨단 도시로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잠재력과 역동성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게다가 중국은 개발을 위해서라면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는다고 분명 들었었는데 중국인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걸 느끼게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 중국인 교수님이 보여준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중국어까지 자진해서 배울 정도로 중국에 푹 빠져들었어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배경에는 제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본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이런 열정이 통한 건지 저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대형 언론사에 들어가서 중국 특파원이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했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국 특파원이 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중국에 가고 싶은데 경쟁률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이 경쟁률이 높다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한국을 중국이라고 착각한 건 아니지? 이런 반문들이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니었거든요. 특파원이 되는 게 대학 입시도 아니고 경쟁률이 수치로 보이는 건 더더욱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강 짐작했을 때 막연하게 중국으로 가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나라잖아요. 한국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고 발전한 나라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 이미 잘 알려진 것이라서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기자로서의 열정을 자극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함께 기자 준비를 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처럼 베일에 쌓인 나라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게 기자가 해야 하는 일 아닐까? 우리는 중국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꺼내놓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또 있겠어? 한국처럼 모든 게 공개된 나라에는 새로운 게 없잖아. 나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 이 말을 하고도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기자로서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다니, 이 멘트를 그대로 면접장에서 한다면 합격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한 학교도 괜찮고 성적도 꽤 우수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완벽한 멘트를 읊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격적이게도 유명 언론사의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서
면접장에서 만났던 인사 직원분에게 끈질기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불합격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 거 아시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군이 알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는 허상만을 쫓는 기자를 원치 않습니다. 취재의 기본은 중립적인 시선이에요. 그리고 거짓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만 가득하더군요. 만약 좋은 기자가 되고 싶다면 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무슨 허상을 쫓는다고, 그리고 거짓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거의 중국 얘기만 했어요. 중국 때문일까요? 반면에 저보다 학교도 별로고 성적도 별로던 사람은 그 언론사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언론사 면접을 위해 다 같이 공부를 하던 스터디 그룹에 나오던 사람 중 한 명인 조안나라는 동기생이었죠. 저는 조안나에게 어떻게 합격했는지 물어보려고 면접 당시의 이야기를 물었더니 요즘 자신이 주의 깊게 보고 있던 한국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한국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안나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나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해. 물론 모든 부분에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배경에는 수준 높은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보다 훨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기자로서 전 세계에 이러한 모습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과대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죠. 솔직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조안나의 말은 너무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가 세계를 주무르겠어요? 당시는 약 10년 전이었는데 그때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는 제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아는 한국 노래는 강남 스타일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방방 뛰며 춤을 추는데 그게 유행을 하고 온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제가 원하던 언론사에 떡하니 합격한 조안나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를 떨어뜨린 언론사의 인사 담당 면접관들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한테는 허상인의 뭐네 했으면서 조안나의 허황된 말에는 동의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조안나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강남스타일 이후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 파워는 점점 강해졌고 지금은 조안나의 말대로 전 세계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당시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조안나를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뭐에 홀렸는지 중국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새 제 은사님이 된 중국인 교수님에게로 향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수님은 원래 대국에게는 적이 많은 법이다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야속하게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대형 언론사가 아닌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중국에 관한 걸 취재한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 있는 차이나타운 소식을 실어다 나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사가 점점 기우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뉴스의 발달로 인해 인쇄신문의 구독자가 급감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중국 전문 기자가 되어서 중국 특파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내일 출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결국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모든 꿈을 포기했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말만 믿고 했던 투자가 완전히 망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전부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한 기자에서 순식간에 방구석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잊고 살았던 중국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같은 말을 하고 실제 중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저는 잊고 있던 중국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걸 느꼈고 곧바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조안나도 있었죠. 뭐라고? 안 돼. 지금 중국은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그런 곳에 가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니? 절대 안 될 일이야. 살아야 너 이렇게까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말만 믿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니 너 진짜 큰일 나. 나는 돈이 있어도 절대 못 빌려줘. 절대 안 돼. 조안나의 말에 자존심도 상했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빌려주기 싫다는 걸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계속 빌리고 있었는데 조안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특파원을 보내는데 혹시 한 달 동안 함께 가서 보조기자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비용도 주겠다면서요. 제가 뭔가를 가릴 처진가요? 저는 곧바로 수락을 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제게 있어서 한국은 중국으로 가는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만 보조기자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 목적이 다였고 오로지 머릿속엔 중국 부동산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머리에서 싹 지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은 제가 백수로 사는 동안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본 적은 없지만 중국을 조사하다 보면 한국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찾아본 모습과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보다 훨씬 선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항시설과 교통시설, 사람들의 외관도 깔끔했고 만나는 사람 모두가 세련됐습니다. 어딜 가나 OLED 화면이 광고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젊음을 즐기며 한강 둔치에서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교복을 입고 335 어울려 다니며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직업의식 투철한 기자라기보다는 투자 실패로 쫄딱 망한 방구석 백수였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된 나라에 놀라는 건 놀라는 거고 제 신경은 오로지 중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있다가 마침내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도착한 순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 없이 저 혼자 몸만 간 거였는데요. 가이드가 없다는 이유로 2시간이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고 직업을 적는 란에 차마 백수라고 적을 수 없어 기자라고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입국이 거절될 뻔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에서 한다는 질문이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SNS 계정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국가에서 중국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와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에 묵을 계획인지,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범죄자 조회나 본인 확인을 한 뒤에 들여보내주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제게 호의적일 거라 생각했던 중국에게 2시간 동안이나 신문에 가까운 입국 심사를 받고서야 겨우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중국처럼 차가운 분위기도 아니었고 밝은 분위기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입국 심사를 도와줬었죠. 입국 심사라는 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직된 분위기에서 입국 심사를 하면 긴장이 돼서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말실수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국 심사를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왔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지내는지 등등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사실 저는 저조차도 스스로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의 여파로 인해 가끔은 말도 더듬고 생각이 바로바로 나지 않아서 버퍼링 걸린 듯이 행동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의 빠르고 친절한 입국 심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은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고 호탕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겪은 중국은 아주 배타적이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은 여행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방문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다른 나라보다 입국 심사가 좀 더 까다롭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가는 내내 어딘가 오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차가 꽤 오랫동안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번화한 지역으로 넘어가니 차 몇 대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유령 도시처럼 말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조용하고 회색빛 짙은 도시가 무서워 보였어요. 한국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건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났는데 중국은 어딘가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도시 같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곧장 중국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모두가 입을 꼭 다물더라고요.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좋은 생각이다 라는 말 없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로는 중국에 가기만 해도 손쉽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동산을 구매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일은 더 멀리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려던 찰나 누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보니 한 외국인이 제 방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저와 마주친 적도 없는 한국인이 저를 찾아왔길래 대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는 미국인이 있다고 들어서요. 본인 맞으세요? 오늘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남의 일이라 넘겨도 되는 건데 사실 너무 걱정이 돼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부동산을 사려고 한 미국인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이하연이라고 소개한 한국인 여자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결론을 말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아연 씨의 표정과 얼굴, 스타일, 목소리에서는 신뢰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느낀 건데 한국인들은 특유의 기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이 아연 씨를 제 방으로 들어오게 했고 아연 씨에게 줄 차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뭐랄까, 저도 모르게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아연 씨가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중국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미친 일이라는 것 말이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다르다 보니 의심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연 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중국의 상위 계층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평범한 농민 계층도 아니고 중국의 상위 1%라는 사람이 부동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기사가 쏟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의문을 표하니 아연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중국은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사도 제가 저장한 순간 검열돼서 삭제됐어요. 그래도 해외에서는 이런 검열 사실이 많이 알려진 건데 사라 씨는 이걸 모르셨나 보군요.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니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차이나타운에서 지역 기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정치적인 것들도 말이죠. 아주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아연 씨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연 씨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나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자 아연 씨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거짓된 사상과 현실을 주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바로 사라 씨처럼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뇌예요.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사실을 말해줘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연 씨는 독일에서 일을 하는 개발자인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저와 같은 이유와 동기로 중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연 씨는 그 친구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뉴스를 접한 것이었어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처참해요. 그 부유층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 정부의 말을 믿고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나고 자란 로컬 엘리트마저 속은 정부의 부동산 노름에 속고 싶으신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엄청난 내용이 들어오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아연 씨는 제가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침착하게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했죠? 그거 아세요? 중국인들은 유튜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는 게 들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답은 하나잖아요. 설마 정부에서 용인해 주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죠. 인플루언서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 집을 사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중국은 임금도 높아서 살기 좋다, 뭐 그런 거죠?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을 해서 집을 10채나 샀다는 외국인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인터뷰를 똑똑히 봤다고 말하자 아연 씨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사라 씨,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그런데 14억 명 중에 무려 12억 명이 빈곤층이에요. 연봉이 고작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나라에서 임금이 높다고요? 현재 중국에는 일할 곳이 없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급여를 줄이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거짓이었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게 세뇌였다니. 심지어 저는 어릴 때부터 기자를 꿈꿔왔잖아요. 저는 거의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유명 언론사에서 저를 떨어뜨린 면접관이 제게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서 덜덜 떨고 있으니 아연 씨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요즘 사라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라도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죠. 그리고 사라 씨는 기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라 씨와 같은 기자들이 나서서 사실을 알린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젠 중국 부동산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순간 처음 만난 아연 씨의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그런 천사요. 게다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했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물리치고 저를 찾아와 주었죠. 만약에 아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뒤 가뜩이나 망한 인생, 더 망했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다름 아닌 저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와 같은 아연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연 씨는 기자도 아니고 이쪽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아연 씨는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려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아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기자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국 언론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만 제시하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조차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죠. 게다가 장사라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5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쓸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취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중국 공안이 제 호텔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하드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USB 등등 자료를 담아둘 것들은 다 압수해 갔어요. 그래 놓고는 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가져다 팔았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알게 된 건데 공안들이 돈이 많다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압수 명목으로 뺏은 것들을 가져다 팔아서 한몫 든든하게 챙기는 거죠. 경제대국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믿었던 중국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제게는 지금까지 취재한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 노트북을 갖다 팔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사를 썼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기사를 조안나에게 보냈고 조안나는 제가 작성한 중국의 실체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이든 어디에서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러는 순간 세상에서 지워져 버리죠. 특히 그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한국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랬다면 무력으로 제압당해서 강제 노역소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어딜 가든 경계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저를 위협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거였든 뭐든 취재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면 몇 번이고 도망쳤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동안 가슴속에 날카로운 무기를 지니고 다녔으니 당시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예상하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저를 반겨주었어요.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갈 만한 곳들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자고 제안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술을 먹고 얼큰하게 취해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저와 대화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네요.
라는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면서 진정으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일면식 없는 저를 찾아와준 중국에서 만난 아연 씨가 떠올랐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는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세뇌 따위 없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따스함의 원천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 IQ가 높은 나라인지도 궁금해요. 아마 교육 덕분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주름잡는다는 말에 비웃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 요즘 드라마 도깨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인데도 매 회차가 흥미롭고 가슴 설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온 후로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15년 동안 이어져 온 끔찍한 세뇌에서 저를 깨어나게 해준 아연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아연 씨,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만난 미국 사라 톰슨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려는 생각을 하셨었다니 진짜 큰일 나요. 도움을 주었던 아연 씨가 참 감사한 분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우튜브 원이 94,000명이 넘어섰는데 얼른 10만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